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바이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꼭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바이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약산업,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세 번째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제약 섹터라고 부르는 이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문의약품 분야와 일반의약품 분야인데요. 전문의약품 분야는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약품들이고, 일반의약품 분야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들을 가리킵니다. 산업 규모 자체를 놓고 보면 전문의약품 분야가 일반의약품 분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제약 섹터 안에서 종목의 규모는 처방약 시장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문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900조 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이런 전염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들, 그리고 희귀병들에 대한 치료약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문의약품 분야와 달리 일반의약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일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의약품 시장 대비 약 15%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의 규모를 보면 금액이 1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섭취하는 종합 비타민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의외로 간단하죠? 우리가 제약 섹터라고 부르던 분야는 첫 번째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 분야와 두 번째로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 의약품 시장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희귀 질환에 활용되는 약품을 뜻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큰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법하지만, 사실 희귀의약품은 만들기가 어렵고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과정에 비해서 희귀 질환이라는 말은 결국에 걸리는 환자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개발하는 게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행했던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경우에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의 완전한 치료제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는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역시도 뜬금없이 창궐한 희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FDA의 희귀 약품으로 지정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약품이죠.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본업을 제쳐두고 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확진자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약 섹터에서 살펴볼 분야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카피한 복제약을 뜻하는데, 시밀러라는 말이 영어로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바이오 회사가 A라는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신약 물질에 대해서는 20년간 특허 기간이 부여가 되고, 특허 기간이 끝난, 즉 20년이 지난 신약 물질에 대해서는 A라는 신약을 활용해서 유사한 형태의 약품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복제약 분야를 주요 영업 활동에 두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번에 4공장 증설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규모는 전 세계에서 1등이다라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영토가 작다라는 특성상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에 제조업 발달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오에서도 역시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섹터를 구성하는 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제약사가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제품들을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파이프라인이다 라는 말은 기름을 운송하는 송유관을 뜻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생산 라인을 뜻하는 의미로 바뀌었고, 이거를 제약회사에서는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신약 제품들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매출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여러 종류의 신차 출시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보통 임상시험하고 많이 연관을 짓는데, 임상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임상시험 허가 신청에서 최종 임상 과정인 임상 3상이 끝날 때까지는 약 7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게 평균값이니까 어떤 파이프라인들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대략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현재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금이나 기술력 등의 한계로 수익성이 낮은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즉 신약 하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다른 업종들보다 바이오 업종이 특히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비교적 대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파이프라인 한 개를 판매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 그 절차에서 중간에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역시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종목, 즉 그 기업의 어마어마한 호재거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배수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 안에 나뉘어져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 만큼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했거나 매수할 계획이라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는 알아보고 이해하고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바이오 종목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